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서양사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사는 이제, 보면, 이제 먼저 시작할 게 그리스사인데요. 예. 그리스사와 이제 헬레니즘사와 관련돼가지고는, 노마사하고 짝지어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사가 보통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노마사 나오고, 그 다음에 노마사 나오면 그 그리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번 연도에 노마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리스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사 같은 고대 그리스사는 되게 나오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되게 이제 그 나오면 페르클라스나 크레스텐네스나 솔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가끔씩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르테나 신전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와, 그 다음 투켄티데스 같은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그 정도만 나와요. 그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 거기는. 예. 그 다음에 헬레니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기출문제, 아주 오래전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딱 나오고,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요령 있게 그리스의 정치가들 중심으로 해갖고, 주제별로 특강이라든지, 통론이라든지,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총론,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양사를 좀 공부하실 때, 봐야 할 책은 뭐냐면, 일단 교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까셔야 돼요. 예,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은 꼭 봐야 되겠죠. 거의 그 10문제 중 꼭 그 100% 나오진 않지만, 대개 반 이상은 서양사 개론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서양사 총론에서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뭐 서양사 강의라든지 그런 책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서양사 강의를 몇 번 읽었는데, 책 구성은 되게 잘 되어 있고, 심층적인데, 과연 이제 인고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까?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분석한 것도 보면, 서양사 강의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나와. 그것도 이게 단량 한 문제? 그것도 어떤 책에서 나온 건데, 서양사 강의에서 그냥 출처가 있어갖고 그냥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야. 예. 그리고 이제 또 볼 책이 이제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서양 중세사인데, 이거는 제가 권해드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책이 너무 많아. 10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그 10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7포인트나 8포인트 정도의 글자로 이게 적혀 있어요. 내용도 많고, 쓸데기 없는 것도 많고, 근데 가끔씩 이제 서양사 교수 중에, 중세사 교수 중에,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내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게르만법 관련된 내용 있죠?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알비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나온, 라테란 공예, 4차 공예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인데, 물론 서양사 개론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딱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서양 중세사에서 뺏겨낸 거야, 거의. 그래서 예전에 하고 알비파하고 이제, 뭐냐면 요번에 나온 아테 4차 공예, 이렇게 딱 저점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 딱, 풀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노케티우스 3세가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십자군 전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노케티우스 3세 부분을 되게 관심 있는 것 같아. 요 부분을.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 내는 거 보니까 뭐 예루살렘 왕국이나 뭐 물론 이제 게르만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 부분들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읽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사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사를 이제 보는데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은 이제 보기 이제 서양 고대 문화 발전 중에 기획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오리엔트 문화가 있고 그리스 문화 있는데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가독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죠? 에게 문명이죠. 그래서 에게 문명은 대개 BC 3000년부터 해서 BC 1200년 이렇게 사이에 이제 형성됐던 문명인데 초창기 문명은 크레타 섬에 이제 중심을 한 미노아 문명이죠.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때 문명은 그리스 본토인 미케네 문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크레타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은 성격이 좀 다르죠. 크레타 문명은 좀 약간 평화적이고 여성적인 데 반해서 근데 반해서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에는 상무적이고 상당히 전투적인 남성적인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쓰는 문자도 앞에는 선상 A 문자, 뒤는 선상 B 문자 이렇게 있고, 선상 A 문자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독이 안 돼요. 예. 다만 이제 선상 B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해독이 돼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알 수 있어. 예. 사회 조직이나 어떤 국가 조직이나 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케네 문명도 나중에 도리아인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리아인 침입이 이제 보통 BC 한 12세기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BC 12세기에서 이제 폴리스가 탄생한 BC 8세기 요 사이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암흑 시대라고 해요.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 시대는 글자가 쓰여있지 않는 시대야. 그리고 유물 유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호메르스나 일리아드 있죠. 예,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특징이 갖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에게 문명의 이제 특징을 보면 강력한 군주에 의한 청동기 문명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강력한 군주에 의한 청동기 문명 맞죠? 예. 그래서 요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아니에요? 예, 철기 문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리아인부터 시작했죠. 예, 도리아인.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아까 이렇게 잘못 얘기했는데, 아까 그 다크 에이지를 알 수 있는 문학 작품을 내요. 호메르스인데, 호메르스는 사람 이름이고, 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예요. 예.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은 사람이 호메르스예요. 그래서 BC 그 사람이 한 9세기 정도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쓰였던 고대 그리스 문자들 만들어진 거 페니키아 문자로 봐서 쓰여졌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그 작품에 의해서 이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 호메르스 시대라고요. 예, 호메르스 시대.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청동기 문화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강력한 군주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리엔트식 군주가 아니에요. 예, 폴리스에도 왕이 있었죠. 폴리스 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엔트 군주의 중간 정도 레벨의 어떤 파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크레타의 군주와 또 미케네 군주는 좀 달라요. 또 크레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득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권력보다는 권위로 통해서 이제 통치한 반면에 그에 대해서 이제 미케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용적인 모방적인 특성의 문화가 발달됐다. 자, 요거는 어딜까요? 로마죠, 로마. 예, 로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적인 유목적인 어떤 유목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데, 요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문화인지. 찾아봐도 너무 예매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의 여러 유목왕조들의 특징, 이런 것들, 굳이 연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양사에서 굳이 이렇게 딱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연과학이 이제 발달됐다? 헬레니즘 문화, 아니면 오리엔트 문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에게 문명에 대해서는, 이거 딱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요런데 진단 빼지 마세요. 이런 건, 요런 게 있구나. 그냥 교과서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자, 아테네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서 군 전술의 발전 과정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보기 A와 같은 정치 개혁이 나타나는 군 전술의 변화 과정을 보기 B에서 바르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서양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권층이 군대 안 가죠. 예. 근데 서양에서는 특권층이 군대 가는 게, 거예요. 특권이자, 의무죠, 얘네들이요. 로블레스 오브제자는. 예.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린 만큼 뭐예요?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얘들 특징.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만큼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서양 역사는 그냥 정치적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거나 사회에 공헌해야지만, 뭐죠? 권리가 주어지는 거야. 그건 심지어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성들이 이제 그 투표권을 얻게 된 계기가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물론 직접 참전은 안 했지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군수품을 만들어갖고 지원을 해줬잖아. 예. 그런데 내가 좀 놀란 거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엘리저스 여왕인가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분도 군인이 그 군대에 잠깐 복무를 하셨더라고. 육군 대위도까지. 그래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족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해가지고 군인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예, 상당히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군 전술, 그러니까 필요 얼마나 따라 훈련에 따라서 정책 권리가 이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민의 권한 강화, 국고연 수당제, 추천제, 임기제, 시민권 제한법 누가 다 실시한 거죠? 페리클라스 때죠. 페리클라스 그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 주로 활약했던 그 사람들은 뭐냐? 중장 보병층도 있지만 여기 수병들. 수병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빈민들이죠. 예, 빈민들. 그래서 이제 그 전술 발달 보면 중갑 보병에서 밀집대형 파라커스 전술에서 3당 노선을 이용한 해군력 강화 전술 요걸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썰련의 개혁 정치 관련된 것을 물어보면 전술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의 기병 전술에서 그 뭐냐면 중갑 보병의 밀집 방지 대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획과 니은 1번이겠죠. 예, 근데 여기는 답이 이제 시대적 변화가 5세기 때니까 BC 5세기 때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좀 알아볼 게 뭐냐면 그 밀집 방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밀집 방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중장 보병층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체도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개별적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대와 열을 딱 맞춘 다음에 한 발 한 발 진격해 나가죠. 그리고 자기 방패를 그 뭐냐면 요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 방패는 또 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 기병대가 이게 뚝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창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도 보통 제 장창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창을 꽂고 기병대의 목을 노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기병대를 뭐냐면 격퇴시켰어. 그래서 예전에 소수의 이제 귀족들이죠. 그 당시 자가 부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기병으로 해갖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 정치의 권리를 얻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부유한 평민들이 이런 중장 보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솔련, 클레스테네스 개혁 다 그런 쪽의 개혁이죠. 자, 근데 이제 그 3차 페르시아 전쟁 때는 전세가 바뀌어졌죠. 해전으로 바뀌어. 살라미스 해전 아시죠? 예. 네. 살라미스 해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처럼 포격을 뭐 주고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있고 화살도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대개 배와 배끼리 부닥치는 방법이야. 그래갖고 이제 스피드를 높여가지고 배를 옆구리를 그냥 받아쳐요. 그래서 배 그 모서리에 뭐가 있냐면 그 충격이 있어요. 충격. 예. 그래서 이게 충가가 있어요. 저기 모서리 가짜가 있거든요. 예, 충가가 있어갖고 여기를 받아쳐. 그럼 배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여기 이제 선원들이 와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노를 짓는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면 지중해 같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래. 범선이거든요. 이걸 그래갖고 범선도 있지만 그 돛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노도 있어. 근데 스피드를 높이는 데는 그 뭐냐면 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람에 위지해가지고 돛대로 가지만 스피드를 전쟁을 높일 때 스피드를 할 때는 노를 사용하는데 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상당히 유리하겠죠. 성령이 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싸우냐면 노를 많이 배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의 특징은 페르시아나 뭐 페니키아 그 당시 페니키아배는 제가 페르시아 같이 싸웠으니까 그 배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한 단밖에 없어요. 노가. 근데 요거는 3단이야. 그럼 3단이 뭐냐? 배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같은 공간이라도 한 사람은 앉아서 지어 노를.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반 좀 서서 이게 걸터앉아갖고 좀 높은 의자에 앉아갖고 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일어서 쓰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3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4단부터는 이제 뭐냐면 노를 지을 때
두 명 두 명씩 짝지어서 짓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노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스피드가 어떻게 했어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 배의 특징 때문에 쉽게 이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노군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뭐겠어요? 빈민들이죠. 그러니까 빈민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에게 또 뭘 줘야 돼요? 정치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피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보기와 같은 역사적 사실 포괄적 의미하는 것은 중정 보병장, 그 다음에 솔련의 개혁, 리키니우스 법 제정, 호르테시우스 법 제정. 자, 이거 공통이 뭐예요? 평민세력의 성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그 니키니우스 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테시우스 법인데 요거는 로마에 그 만든 법이죠. 그 누가 만들었어요? 이 니키니우스하고 호르테시우스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키니우스 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무간의 학명을 평민으로 선출하는 법이고요. 호르테시우스 법은 원료원의 결의 없이 평민회가 통과된 법들을 전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민의 중심이 백인대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평민회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징을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평민 세력의 성장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이때 평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빈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중상층이야. 그러니까 중장 보병이라는 것은 자가 부담, 그러니까 중장 보병을 그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일반 평민이 아니라 좀 상층에 있는 평민들이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솔련의 개혁이거든요. 자, 이 솔련의 개혁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아마 페리클라스하고 비등비등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거의 8번, 9번 나왔으니까. 자, 솔련은 몇 세기 때 사람이에요, 일단. BC 6세기 때 사람이죠. 자, BC 6세기 때의 아테네를 포함한 그리스의 상황을 보면요.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이 이제 그 안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곳곳에 뭘 만들겠냐면 식민도시들 만들어. 그래서 식민도시들과 아테네 모국 간에 무역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상공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이 뭐냐면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네, 그리고 이들은 또 토지를 막대하게 사들이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는 이제 뭐냐면 주식인 밀보다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얻을 수 있는 황금성 작물들 재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이제 부유한 평민들은 상당히 돈을 얻고 부를 쌓았지만 또 한편은 뭐죠? 빈곤층도 생겨나죠.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을 한 거야. 한쪽에서는 그 빚에 허들려 갖고 이 드래곤법에 비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자기 농장을 이제 뺏겨 가지고 그 안전이 뭐냐면 전락하는 노비로 전락하는 그리고 도시 빈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 보병층이 되면서 피 흘렸죠. 그러니까 나도 정치적 권리도 달라. 근데 종전의 귀족들은 또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을 둘러싼 귀족과 부유한 평민의 갈등.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솔련이죠. 그래서 솔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양극화 형성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채무 노예에 의한 금지를 시켰죠. 예. 그래갖고 채무 노예에 입각해갖고 하는 거 금지를 했다. 그래서 드레코법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아테네인들은 시민권자는 노비가 되는 걸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걸 금지시켰어. 그러면 어디에서 노예를 얻을까요? 그 저희 식민지 아니면 외국인들이죠 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과 그러니까 저희 정치 권력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권 정치라는 거 있죠. 자, 금권 정치처럼 이렇게 이제 네 등급을 나눠. 계급을.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지만 뭐 재산평가에 따라서 펜타고시오 메디노, 뭐 시페이스, 제오키타이, 테테스. 요 네 개 급으로 나누죠. 우리가 이거 네 개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예전에 테테스는 나왔기 때문에 테테스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테테스는 어떤 사람이죠? 빈민층이죠, 빈민층. 예. 그래서 이제 네 개 등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따라서 뭐예요? 정치적 권리를
차등화시키죠. 이런 정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4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각각 100명씩 뽑아가지고 무슨 것을 구성하죠? 400인 애를 구성하죠. 이게 나중에 크레스티네스 때 500인으로 바뀌잖아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서 나름대로 그 양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좀 서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솔련의 개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련을 뭐라고 하면 조종자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솔련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모든 계층은 만족시키는 거는 이상적이고 이상적이지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만족한다는 건 모든 계층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야. 불만을 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4번. 자, 솔련의 개혁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채무노예 금지, 그리고 기존의 채무일소,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 등급과 정치 참여 구분, 자, 귀족과 평민들의 법률상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뭐죠? 호호테시우스법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자, 5번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 대한 다음 사유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이제 국제라는 책이 있어요. 아테네 국가제도. 자, 여기에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무거운 짐 내어주기 한다. 요거는 누굴까요? 솔련이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볼까요? 여기는 줄은 안 쳐졌지만, 요거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다. 그런 정책들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펠로포네스 전쟁 아시죠? 예. 펠로포네스 전쟁을 하는 도중에 사망자들 이제 하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했던 추모사야. 누가 얘기하냐면, 페리클라스가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 나사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와요.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학교 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맨날 페리클라스 나올 때 이 사조를 뭐냐면 언급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조는 이제 우리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기원전 6세기 초 이제 조종자로 불린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을 닦은 인물에 관한 서술이다. 그가 시행한 개혁 중에 1번에 의미하는 내용을 15절 이내에 쓰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건 뭘까요? 기존의 부채 탕감 및 부채에 의한 노예 금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테네인들은 노예가 되는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종전의 엄형주의, 엄벌주의였던 드레콘법을 뭐냐면 탈피했죠. 드레콘법은 뭐야? 빚을 갚지 않으면 노예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와 같이 이제 빈곤한 시민에게도 실질적인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 조치를 쓰시오. 요거는 이제 뭐라고 쓸까요? 그 당시 이제 앞에 정치가였던 크레스티네스는, 형식적인 뭐냐면, 민주주의를 이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치는 못 이뤘죠. 왜냐하면 어떤 집권 민주정치에서 이제 빈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자신들의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죠? 수당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또 윤번제로, 자기가 태어날 후에 아테네 시민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6개월 정도는 국가의 공무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빈민들 그런 기회도 없었죠. 왜냐면 지금도 있지만 시민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돼? 예.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이제 그들에게 공직 참여에 어떤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때 얻은 수당제는 주로 이제 민회라든지 배심원이라든지 공무직 같은 거 공무원들 공직에 참여했을 때 다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해상 제국가 되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돈을 뜯어내죠. 무슨 기구로? 델리어스 기구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해상 무역의 발달 등등 이런 걸 특징으로 해갖고 수당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아테네가 돈이 많아도 이들에게 다 돈을 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시민권법이야.
그래서 재정 부담을 좀 약간 감소시키려고 만든 건데, 이 시민권법은 뭐냐면 부모 양쪽이 아테네 시민인 경우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 클레이스텐네스 개혁 때 데모스라는 행정기구 있죠. 예, 이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만이 그 자손만이 뭐냐면 그 아테네 시민이고 한쪽만 아니라 양쪽도 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그 당시에 뭐 시민으로 그 인간으로 취급받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자도 시민권을 주죠. 왜냐면 여자들은 그 시민이죠. 근데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참정권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징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제일 손해봤던 사람은 그 페리클라스예요. 예. 페리클라스의 부인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자식 또한 외국인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아테네 같은 경우 외국인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도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늘날 외국인의 기준과 달라요. 색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때깔도 다른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선조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민권 못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받게 돼. 그러니까 외국인의 범죄가 상당히 넓다. 이거는 이제 아테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나 다른 도시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도시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자국민의 그 시민권자의 수를 줄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줄여 일단. 재정적 이유든 활동적 이유든 줄이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전을 못해. 왜냐면 도시국가에서 영역국가로 발전하려면 소수의 지배층 가지고 안 되거든. 지배하는 가정에서 정복하는 가정의 그 피정복민들은 뭐예요? 자기 지배층으로 계속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국의 팽창에 뭐냐면 상당히 곤란하단 말이야. 스파르타 같은 게 더 엄격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10,000명이었다가 1,000명도 안 되게 돼요. 1,000명 가지고 뭐 어떻게 국가를 유지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시민권을. 그런데 이에 반해 노마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노마는 이 시민권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마 시민권도 뭐 노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등등 해가지고 피지배층들에게도 그 노마의 공헌에 따라서 그 시민권을 차등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이들도 뭐냐면 공헌이 있으면 노마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예전에 피정복민조차도 뭐냐 노마의 황제가 되고 노마의 집정관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노마라는 사람이 뭐예요? 개방적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마가 이제 도시국가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영역국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마 같은 경우에 시민권 정책을 상당히 잘 했다. 이 부분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올게요. 자, 6번도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솔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솔론은 이제 근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다음에 기본적 594년에 아테네에 있었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 이른가 나의 정치 형태 쓰고 이 개혁의 목적을 쓰시오. 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이거는 4계급에 따라서 차등을 줬다. 그래서 이제 444페이지에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참정권 범위를 이제 이렇게 도표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계급에 따라서 참정권을 달리는 것을 근권정치라고. 이 근권정치를 실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론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런 것들을 했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부유한 평민과 하층민들의 제한적인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있고, 문제 풀어봤고요. 7번 보죠.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클레이스텐네스야. 예. 이 클레이스텐네스는 이 사람은 이제 이 지문을 볼 수 있듯이 아테네 민주주의 연사람인데 그 알콤 아이오는 기족 가문 출신이야. 그러니까 평민 가문 출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종전에 이제 이때 살아있을 때 젊었을 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당시 참주 정치였거든요. 참주 정치 누군지 아죠? 페이시스타토스. 예. 근데 이 사람은 참주는 능력이 있었어.
이 페이시스타토스는. 근데 페이시스타토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참주직을 이어받죠. 근데 무능력자야. 근데 정치는 못하는데 행포는 너무 심해.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잠깐 쫓겨나가지고 저희 해외에서 망명상을 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돼요. 예. 크리스텐네스는 이제 그 아테네 민주정치를 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개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예전처럼 참주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도평 추방제죠. 그래서 이제 도평 추방제는 도자기 파편에다가 앞으로 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내요. 그러면 6,000표 정도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해외 나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족제 개편이죠. 부족제 개편. 그래서 예전에는 아테네는 4개의 부족으로 구성이 됐죠. 이건 뭐 다른 그 도시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3-4개 부족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4개의 부족마다 뭐냐면 100명씩 뽑아서 400인이라는 집행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건 솔론이 얘기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텐네스는 솔론의 개혁 400인을 500을 개편하는데, 그때 이제 같은 부족이지만, 이거는 좀 다른 부족이야. 보통 그 앞에 있는 부족, 트리푸스를 뭐라 하면 혈족적 부족이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부족은 그 같은 부족인데 행정적 부족이라고요. 예, 행정구역이 일종. 예, 이거는 뭐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초창기 때 뭐죠? 트리푸스의 의미가 혈연적 의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평민권 신장하면서 이 트리푸스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모든 계층이 사는 지역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트리푸스를 이제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트리푸스를 짜게 나눠. 데모스라고. 이거 데모스 나누고 데모스를 이제 또 3개 중간 행정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농촌 지역, 도시 지역, 해안 지역 해갖고 농촌 지역에 뭐 데모스를 뭐 한 100몇 개, 뭐 해안 지역은 100몇 개, 그리고 뭐 도시 지역은 100몇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요. 중간 행정구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데모스 한두 개 빼놓고, 그 다음에 데모스 농촌 해안 지역에서 한두 개 데모스 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도시 지역에서 한두 개 빼고, 그런 식으로 독자적인 또 하나의 그 행정구역을 뭐예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드냐면 1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10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각 몇 명씩 착출하죠? 50명씩 착출해. 그럼 몇 명이 돼요? 500인이죠. 예. 그래서 500인을 구성한다. 예. 이런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족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446페이지에 실어놨거든요. 이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행정 개편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400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의 그냥 혈연적 부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각각 이 100명이 주로 누구겠어요? 지금 그 부족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전체적 이익보다는 무슨 이익에 충실하겠어? 자기 귀족 계급의 이익에 충실하는 거야.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해처모욕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행정구에서 별개로 다 떨어져 있는 행정지역에서 그 한 개의 부족을 만듦으로써 뭐냐면 이제는 계급적 이해가 아니라 무슨 이해에 충실? 아테네 전체 이익에 충실하는 그런 이제 행정조직과 그 다음에 이제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데모스, 민중자치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 정치는 뭐냐면 데모크래시라고 해요. 데모는 행정구역이고, 크래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통치하다, 정치 체제를 크래시라고 하죠. 보통 정미로 붙어갖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모크래시 하면 뭘로 해석해요? 영어로 민주정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그 크리스텐네스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가는 이제 그 크리스텐네스고요. 자, 1번은 파르타나 신전의 어떤 그 건축을 후원했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이거는 페리클라스. 파르타나 신전 자체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이 파르타나 신전은 무슨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초보적 양식이었던 도리 양식으로 만들었죠? 이 도리 양식의 특징이 예전에 문제 나왔어요. 주두 모양이 단순해.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르타나 신전을 만든 사람은 피디아스예요. 근데 그것을 후원했던 사람은 피디아스의 친구였던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 시가가 다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 자, 그럼 2번은 이제 누굴 관련된 거죠? 솔론을 얘기한 거고, 3번 누구세요? 크리스텐네스죠. 500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파나타나이와 디오니시아를 이제 국가적인 종교 정치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페이스트타투스요. 자, 페이스트타투스는 그 뭐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오답으로 가끔씩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민중 영합주의죠. 포퓰리스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할 때 솔련처럼 모든 계급의 어떤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한농업회죠. 부유한 평민들과 기종업회고 그들에게 뺏은 것들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일반 빈민들이나 평민들이 나눠주는 거야. 토지 기업도 하고. 예. 그래서 민중대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민중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제도를 했냐면, 이 당시 이제 민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제, 그러니까 파나타나이아 축제와 디오니시아 축제를 국가적 축제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어요. 그 민중대 지지를 상당히 끌어들였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산 소유에 따라 시민의 자격권을 달리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솔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9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네요. 네.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뭐와 관련된 거죠? 클리스텐네스죠. 네, 클리스텐네스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보면 계층의 구분 없이 참여한 시민법정을 도입했다. 이건 누구냐면 이제 솔론이에요. 솔론. 그래서 솔론 때 이제 시민법전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법정의 구성도 그 400인에 따라서 각 부족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이제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 이 솔로는 그 시민법전을 했지만 시민법전은 그 힘을 강화시킨 것은 언제 때냐면 그 뒤에인 페리클라스 때요. 네. 페리클라스 때는 사법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그 뭐냐면 시민법전의 권력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양사 총론이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시민법전이 사법권뿐만 아니라 감사 기능도 있고 그 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기 중에 행적 감사도 하고 재무관계나 공금 같은 것도 취급하고 공급이 아니라 공금이에요. 공금. 아유 못하네요. 잠깐만요. 이거 거기 446페이지에 오타 있죠? 좀 수정해 주시고요. 공금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기능 뭐 여러 가지 관리 후보 자격 심사 등등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보통 그 사법민주주의라고 하죠. 예, 사법민주주의.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법으로 안 되면 뭘로 풀려고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위헌 신청부터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회적 강점이나 이런 것들, 뭐 동성애, 결혼 문제 등등등을 다 어디에서 해결해? 대법원에서 해결하죠. 예. 이런 거와 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볼게. 그, 어디까지 한 거야, 근데? 1번 했죠. 2번 보죠. 자, 기족계의 토지를 몰수해서 빈농들에게 분배했던 사람은, 페이시스타토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재산평가에 따라 모든 사람을 4개 등급을 나눈 것을 솔론이죠. 예, 솔론. 그 다음에 법률심사권과 최고행정권의 행사를 500인에서 치 맞죠? 예,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5번은, 4번이죠. 5번은 공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페리클라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페리클라스가 펠로포네소스 전쟁에서 참여한 그 전사제 장례식에 행한 열쇠인데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인기가 높아 아르코노 연인되어 민주정치를 이뤘다. 여기에서 이제 아르콘이라는 것은 예전에 귀족 정치 때 집정관이야. 그래서 이 아르콘들이 집정관 참여했다가 그 퇴임 후에 그 아르코네이의 기구였던 아우파고스에 의해 참여하거든요. 예, 노마도 비슷해요. 노마도 그 아르콘이 있죠. 이 집정관, 이 콘솔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어디에 참여해? 아로파고스 회의에 대한 원론에 참여하잖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마의 구조나 그 특징들 딱 보면 그리스하고 비슷해. 아테네하고. 누굴 뺏겼을까요? 그리스 걸 뺏겼어요? 아니면 그리스가 노마 걸 뺏겼어? 노마가 그리스 걸 뺏겼어? 노마가 그리스 걸 뺏겼죠. 왜냐면 노마가 그리스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 있죠.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그리스의 어떤 병제, 정치 체제,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했다. 예. 그 비슷비슷한 모습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그 클레이스텐네스 때도 이들의 권한이 점점 약해졌는데 페리클라스는 더 약하대요. 거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페리클라스 때는 권력의 핵심이 어디 갔냐면 장군에 들었어요. 장군이라고 하면 싸우는 장군만 생각하는데 이때 장군은 군사직뿐만 아니라 정무직까지 다 겸임했었고요. 이 장군이 이게 부각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을 돌아가면서 하죠. 윤변제도.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져.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이 뭐냐면 장군이야. 장군은 자기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권한이 큰 만큼 뭐죠? 책임도 커요. 그래서 전쟁에 한번 패배하면 처형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군으로서 통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공무 수당제를 실시한 빈민대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고요. 타협적인 외교 정책을 펴 스파르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아니죠. 페리클라스는 반스파르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 그 전쟁을 하죠. 펠로포네스 전쟁. 그래서 펠로포네스 전쟁 중에 죽게 돼요. 팩스에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뭐냐면 스파르타적 어떤 정책들을 펼쳤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양친이 모든 시민권자에게만 시민권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맞죠? 시민권법. 왜 제정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수당제를 실시하니까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을과 해당한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문제 푸죠. 10번을. 자, 03년 기출문제인데, 김 교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학생 10명을 이끌고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파르타나 신전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르타나 신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정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그 당시 이제 고대 아테네에 가갖고 이제 일종의 수학여행을 시켜. 돈이 얼마나 깨지겠어. 요 정도 그 수업을 시키려면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상위 클래스 이제 학교? 그런 거 가능한 거지. 우리 학교 아무리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라도 요 정도는 못 갈 것 같아요. 예. 아테네까지 가서 수학여행 가서 한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지만 하여튼 한다고 치고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주어지고, 이제 파르타나 신전이 주어지고, 자, 여러분이 보는 이 건물은 1687년 베니스 함대가 포격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베니스 함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스만인들이 여기에다가 하약 창고를 사용해서, 한쪽은 자기들의 모스크 사용하고, 한쪽은 또 하약고 쓰는데, 그 하약고에 폭탄이 들어와서 터진 거야. 그래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지붕은 없죠? 그리고 좀 첨가하면 지금은 하얀색, 백색 건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백색 건물이 아니에요. 대리색 건물이. 원래는 그 푸른색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없어진 거야. 퇴색이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조각은 분리돼서 대형박물관에 소장되고 있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동맹의 맹주가 된 고대 아테네 영광을 보여주기엔 부족이 없습니다. 자, 이 건물은 하약의 단청이 칠해져 있는데, 지금은 없죠.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 이게. 다 없어지고. 자, 공사기간 10년이고, 그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델로스 동맹국의 기금을 징수했죠. 예, 그래서 일종의 유용한 거죠. 원래는 이제 델로스 기금을 만든 게 뭐예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걸 대비해갖고 해군력을 강화시키려고 해서 함선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이 델로스 섬에 배치됐던 것을 아테네로 옮겼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용한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무역과 상호 발달을 통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의 분배 정책이 이제 스파르타하고 좀 다르거든요. 스파르타는 강제로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복한 토지들을 똑같이 나눠줬어. 똑같이. 입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에 부를 얻은 사람이 일종의 자발적으로 시사를 낳는 거야. 아니면 세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기부금을 통해서 분배를 통해서 이게 부가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사회는 좀 평등한 사회죠. 군주주의 사회고.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계층적 사회야.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하고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스파르타는 그 뭐와 비슷하죠? 예전 소련. 그 다음에 지금 아테네는 미국과 좀 비슷한 정치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사회 구조나.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들어갈 기획과 니은을 찾아 쓰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리아 양식인데 그 파르타식 이제 도리아 양식의 특징을 찾으라는 거야. 자, 도리아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주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기둥의 머리, 그 디귿이죠. 기둥의 머리가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되게 초창기 양식인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448페이지 보면 도리아 양식에 좀 발달된 게 이오니아 양식이고 이오니아 양식에 좀 발달된 것이 뭐냐면 코린트 양식이죠. 근데 그 이오니아 양식과 코린트 양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오니아 양식은 주두의 네 모서리에 간단한 모서리에 소형도의 장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신전이 에라클테오 신전이 있어요. 코린트 양식 같은 경우는 그리스 후기 때 양식인데 소형도의 밑에 아카소스 잎사귀가 있어. 예? 그래서 이 코린트 양식은 그 그리스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 아니라 후에 로마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이야. 그래서 좀 이게 특징이 있고. 자, 그래서 그 각 건축물의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양사 궤도는 간단히 언급돼 있고 서양사 총로는 그 그림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서양사 총로를 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리가 좀 잘 돼 있고 그 사진 자료나 뭐 도표가 좀 많이 그려져 있고 사료도 많아요. 그래서 서양사 총로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디귿인데 이거는 이제 그 주관식이지만 아예 객관식 시험이죠, 완전히. 4개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03년에 제가 시험 봤는데 이게 지금 생소했어. 득보잡이었어. 학원에서 안 가르쳐줬거든. 책을 봐도 그 별로 신경 안 썼고. 그럼 4개 중에 하나 찍은데 고민하다가 뭘 찍었냐면 니은을 찍었어요. 거기 위에 그게 틀렸어.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나오니까 상대 불만 이건 득보잡 문제냐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자. 11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와 관련된 설명, 그 설명은 누구냐면, 페리클라스예요. 페리클라스. 예. 그래서 페리클라스도, 아까 얘기한 크레스티네스처럼 기족 가문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족 가문 출신으로서 이제, 소년 시절부터 여러 사람부터 이제 정치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알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정치적 그 스승인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피 알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양사 개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피 알테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엘피 알테스의 그 뭐냐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피 알테스의 키몬은 대외 정책에 좀 큰 차이가 있는데, 키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스파르타 정책을 했던 사람이고, 에키피테우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반스파르타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키피테우스는 나름대로 민주 정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암살당해요. 그래서 에피 알테스의 정치적 후광으로 있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페리클라스야. 그러니까 오히식으로 따지면 지금 노무현이 있잖아요. 노무현의 후광을 통해서 또 정치적 계승자가 누구예요? 지금의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기획을 보면 스파르타와 평화적 관계를 주장하면서 알피 아테스와 대립하였다.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정치적인 어떤 스승이 됐죠.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대강경주의자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립한 사람은 누구냐면 키몬이야. 키몬. 키몬.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키몬은 엘피 아테스와 페리클라스와 대립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이 키몬을 별로 안 좋았어. 예. 왜 그러냐면 너무 친스파르타야.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스파르타에서 이제 헤로타이라는 그 계층이 반란이 나니까 스파르타가 군사 파견 요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가 알아서 파견을 했어. 근데 스파르타는 웃긴 거지. 지네가 뭔데 우리 문제를 간섭해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걸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려지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뭐냐면 분노가 솟구쳐 오르죠. 스파르타에게 돈도 요청을 안 했는데 괜히 와서 쪽만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별로 이 사람은 안 좋았다. 아테네 시민들이 별로 지지 안 해줬다. 이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을 보면, 메갈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아테네 살라미스에 들어갔는데, 크게 기여했다. 요거, 뭐, 살라미스? 이게 뭐냐, 페르시아 전쟁? 하니까 뭔가 페리클라스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문장 잘 보세요. 페리클라스가 집권할 때는 어느 때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이야. 그랬더니 이건 시대가 안 맞고, 또 이것도 안 맞아, 또. 문장 자체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겨냈다는 게 아니죠. 뭐죠? 메가라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테네 살라미스 획득했다는 거잖아. 메가라 싸움이죠. 그러면 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건 좀 알려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디냐면 메가라라는 곳이 어디 있는 그리스 도시예요. 일단. 흑해 있는 도시인데, 메가라는 게 비잔티움 아시죠? 그 비잔티움. 이 비잔티움 원래 메가라의 식민 도시야. 그러면 쉽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메가라하고 이제 아테네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페이시스타스라는 사람이 최하층민들 전쟁을 참여시켜갖고 메가라와 큰 승리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그 살라미스 섬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테네는 농업국가가 아니죠. 뭐예요? 얘네들은,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번나요. 그리고 농장이 있어도 그 당시에는 곡물 생산 안 해. 포도, 올리브, 뭐 그런 것들만 생산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게 곡물이잖아요.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흑해 연안에 메가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를 확보해서 그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흑해에 들어오는 그 곡물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온 거면 페이스타토스야. 예. 그래서 페이스타토스가 독재자지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독재는 했지 뭐예요? 그만큼 유능했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익을 줬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티오를 한 3-4배 늘려준다면, 아마, 아무리 우리 홍종프가 다 집권하더라도 대찬성한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 거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니엔을 보면, 그 아테네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하려한 코린토 양식, 아니죠. 도리아 양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파르타 신정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코린토스 양식이 나왔으니까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코린토 양식.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지붕의 내부 구조의 특징을 17세기 투도코의 공격으로 대부분 파악했다.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거는 그대로 앞에 있는 예문이 그대로 나온 거죠. 지문으로. 누구와 관련된 거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 때 이슬람 사원을 했다가 오스만 제국이 하약골 사원했는데 누가 공격한 거야? 베네치아 상인이 공격해갖고, 베네치아 함대가 공격해갖고, 여기에서 폭탄을 만져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을 보면, 기획의 델로스 동맹이 전리권을 사용해요. 건축 비용을 사용했다. 니은의 건축 비용 맞죠? 그래서 이제 5번이고, 이 5번도 앞에 그 예문 있죠? 그 예문을 따서 그냥 문제 만든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12번은 이제 그리스의 도시의 특징들, 폴리스의 특징과 그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 그 스파르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유치하죠. 그냥 공사 정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역사과보다는 그 당시 일사하고 지리과 같이 풀려고 낸 것 같아. 문제가. 자, 거기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이제 통일국가 형성되지 못하고 폴리스가 발달하기는 자연 조건에 한정돼서 이제 얘기를 해봐라. 아마 이제 지리과 염두에 갖고 문제 낸 건데,
일단 이제 험악한 산맥과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곳에 집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넓은 데 빠져나가지 넓은 데 확대시키려고 해도 곳곳에 뭐냐면 니아르스 해안이라고 했죠? 이게 뭐 해안세 복잡해. 전남 지역처럼. 예. 그리고 이제 곳곳에 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산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가미되고 팽창하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새롭게 그 지중해 연안에 뭘 만들어요? 신민도시를 만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인구를 분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마처럼 대제국이 건설하지 못했다. 근데 다 핑계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백제나 그런 뭐 노마도 다 그 복잡 해안선이 있고 뭐 산맥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대제국을 건설 못했겠네요. 예. 다 이거 나중에 만들어진 어떤 핑계에 불과한 거지. 정치적 무능해서 그래요. 왜 이걸 왜 숨겨? 정치적 무능하고 자기끼리 뭐냐면 분열돼갖고 통합을 못한 거지. 예? 자,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하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막 적어놓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일단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 우리가 보통한테 이건 일사와 관련돼 있죠. 간접민주주의정치는 우리 간접민주주의정치요. 직접민주정치하죠. 예.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특징을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죠. 여자, 거노인, 외국인, 노예는 참여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노마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노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자는 안 주죠. 그렇지만 외국인도 뭐예요? 외국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투표권을 줘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현대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투표 주는 건 없죠. 현대 국가에서도 예. 여자에게는 주지만 자, 그 다음에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스파르타 문제가 딱 나왔어. 인구에서 스파르타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위해체제 유지의 독특한 생활 양식. 보통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학원 딱 생각하면 뭐야? 엄격한 교육이죠. 그래서 엄격한 시민 교육을 통해 국가에 절대 복종하는 어떤 궁극주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스파르타 성장 과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스파르타는 그 도리아인이에요. 도리아인. 세운 국가죠. 물론 도리아인이고 이제 아테네 이오니아인이지만 이제 뭐 이오니아인이 선주민이고 도리아인은 이주민 정복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오니아인이나 도리아인이나 다 이주민들이에요. 예. 다만 누가 좀 빨리 왔냐 누가 늦게 왔냐 그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펠레포네스 남부에 나코니아 지역하고 메세니아 평도의 영역을 있는데 큰 도시 국가인데 이 국가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옆에 메세니아 평원을 장악을 했어. 1차 메세니아, 2차 메세니아. 그래서 이게 이때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피종민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자기가 정복할 때 쉽게 항복한 사람들은 좀 자유민족으로 이렇게 살았어. 이건 페레오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끝까지 개긴 얘들 있죠. 얘는 헤로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정복민들, 그러니까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종민 페리오코이 헤로토가 있는데, 특히 헤로토 같은 경우는 거의 노예 취급이야. 물론 이 노예라는 게 그리스나 노마식의 아테네 노마식의 어떤 사고파는 노예는 아니고요. 집단적 노예예요. 그래서 그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할당을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을 일부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로토들이 이제 거의 인구의 비중이 90% 차지해. 이게 정상국가 아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극소수의 스파르타인을 가지고 대다수의 그 노예계층들 통치하려니까 불만 가진 노예계층들 어떻게 했어요? 예. 얘가 무서운 궁극주의 정책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억누르고 그냥 차단하고 진압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 헤로토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물론 몇 번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독립해 나가죠. 스파르타 말기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게 엄격하게 혈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시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펠리폴레스 전쟁 이후에 많은 그 군인들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파르타인들 가지고는 국가 유지가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여요? 페리오이크를 끌어들여갖고 군대를 사용하죠. 그래서 페리오이크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자유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업이나 활동했는데 보조군 활동했거든요. 근데 펠레포네스 전쟁 이후부터는 오히려 핵심 병력을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수적으로 딸리니까 그래. 스파르타인들이.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여자도 이제 교육을 시키죠.
아테네인들은 여자들은 교육 안 시킨데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건강한 모체만이 훌륭한 전사를 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체육 교육 막 시키잖아.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헤로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 남자들이 전쟁을 났을 때 여자들이 동원해서 또 진압을 해야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군사훈련이나 뭐 교육 같은 걸 시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스파르타는 인고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것들, 역사와 관련된 것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야. 그 중에 제일 비중이 많은 게 투킨티데스야. 그래서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 부분은 그 개론이라든지 그다음 교과서라든지 총론이라든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가 쓴 책이 뭐죠? 역사죠, 역사. 둘 다 역사예요. 다만 이제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부제도스가 더 유명해지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 투킨티데스는 펠로포네스 전쟁사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지만 좀 뭐냐면 좀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뭐로 봤냐면 문명 간의 대립 투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문명 간을 그 대립 투쟁을 봤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싸웠던 페르시아, 이집트 관련된 역사도 같이 두두두두 썼거든요. 물론 그 쓴 것이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있겠지만 들은 것들, 여러 가지 전설 그런 것들도 같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을 딱 읽어보면 좀 역사보다는 문학이라는 것들 느낌이 더 내러티브 특징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게 돼. 그냥 검증없이 썼다는 거지. 기이하고 개기한 것들을 많이 썼다고 그죠? 예. 자, 근데 최근에 유물 유적을 보니까 또 맞는 것도 있어. 예. 그래서 꼭 이게 틀린 사실만 적은 게 아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펠로포네스 전쟁사는 이제 그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썼던 헤로도토스는 이 사람이 직접 뭐냐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들 보고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그 페르시아 전쟁사는 2차 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요 펠로포네스 전쟁사는 1차 사조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헤로도토스와 달리 자기가 본 것만 적어요. 어떤 뭐 전설이라든지 좀 맞지가 않는 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들은 것들은 안 적어.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되게 쓰려고 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면 고대 랑케하고 비슷하다. 랑케와 비슷해서 고대 랑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예전에 비교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특징은 순환적인 성격. 그 다음에 순환적 성격은 어떤 현재 문제의 교훈적 목적을 또 갖고 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만명상을 하다가,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쪽에 잘 비교해서 쓴 건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 보면,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역사의 헤로도토스와 투킨티데스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투킨티데스가 더욱 가까운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인간의 행위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관관계에서 인과관계적 개념을 만들었다. 예, 맞죠? 그래서 그 사실적 관계,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엄밀한 사회 비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그래서 고대 역사 기술 중에 상당히 뛰어난 역사서다. 예. 근데 이 두 번째 보면, 최초의 포괄적인 역사 서술가로서 역사 인문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거 등 총체적으로 재구성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정쟁에 대한 기술만 했어.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거나 사회, 경제적, 문화에 대한 연구가 좀 도외시 됐어요. 오히려 이거는 어디가 가깝냐면 그 헤로도토스 관련된 거죠.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뭐 피라미드 제작 과정에도 설명하고 나름대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죠. 3번은 이제 역사적 배경의 지리적 요소를 중요한다는 점에서 날카롭게 인식하고 인종적 편견을 벗어나 여러 민족의 생활에 대해 서술했다. 헤로도토스죠. 근데 인종적 편견을 벗어났다는 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그 페르시아 전쟁의 의의를 뭐라고 했냐면 동양의 저희 페르시아 전쟁 군주제에 대해서 그 고대 그리스 그 민주주의 정치 승리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일단, 뭐냐면, 그 문화를 이제 한 것은 헤로도토스고요. 자, 인간사에 신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에 초인간적 인간관계, 뭐 신의 뜻, 이런 것들 쓴 것은 헤로도토스예요. 헤로도토스 역사에 보면 막 신에 대해서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투켄티데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간적인 어떤 것들은 배제했다. 그러니까 역사와 신화를 배제한 사람은 누구죠? 투켄티데스고, 역사, 신화, 문학을 겸비한 사람은 누구야? 헤로도토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게 정근대 시대 때 서양 역사의 주일까요? 투켄티데스, 헤로도토스예요. 네, 헤로도토스다 보시면 돼요. 네, 서양에서는 역사를 뭘로 봤냐면 문학으로 봤어. 근데 이제 동양은 좀 다르죠. 동양은 유교적 사관에 의하면 뭐야? 개혁 불온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증거에 입각에 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켄티데스가 많게 가까워요. 역사학은. 그래서 역사와 문학을 좀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문학을 융합시키는 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는 좀 쉬웠다 하죠. 예.